우리나라에요, 국가 예산을 밥 먹듯이 쓰는 일들이 과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경전철들, 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얼마나 사람이 탈 건지를 조사를 하고도요, 제대로 안 됐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영어로 feasible study라고 해서 이런 공사를 하면 이것이 과연 실익이 있겠는가라는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 조사조차도 그걸 밀어붙이는 권력의 또 이해관계자의 수요에 맞추어서 해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걸 해도 결과는 이렇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끝나고 나면 최소 수익 보장이라고 MRG입니까? 이렇게 해서 지자체가 만약에 그런 도로나 철도, 터널, 다리, 이런 또 경전철 이런 걸 놓고 난 다음에 수입이 해당 업자, 뭐 매클이라든지 이런 외국 투자회사에 기대했던 수입이 안 돌아가면 그걸 이 지자체 정부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항상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지금 이 한국공항철도도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랬고, 또 4대강, 새만금 간척, 또 무슨 시화 간척지, 전부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강화한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정부의 방침이었는데요. 자, 요 근래로 보면 4대강이나 영암 F1 사업이, 영암 F1 사업, 그것도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F1 그랑프리 대회를 해봤자 누가 와서 볼 거라고, 한 번 하고 나면 끝이고 거기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가기도 불편한데, 예? 이 F1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시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나 가능한 부분이죠. 이동도 편한 부분이에요. 또 그런 문화가 형성된 데서 가능한 거고, 제일 좋기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국에 61조나 되는 사업을 갖다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주는 부분이 내일 33건이나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보면 도로 확장, 그 다음에 GTX 사업, 고속도로 사업, 또 환승역 사업, 자, 무슨 지하화, 철도 지하화, 산업선 철도 건설, 트램 산업, 무슨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공병원 건립, 주로 도로, 철도, 무슨 지하 터널 이런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항만 건설도 일부 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만들어 놔봤자 결국은 그걸 했을 때 생각하던 이용이나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끝도 없는 돈 먹는 하마로 되어 간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나라에 남아 도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470조의 예산을 가지고 이걸 어디 쓸 거냐라고 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불급한 부분에 먼저 써야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도 예산이 남아 도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가보면 한국만큼 인프라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코딱지만한 나라에 곳곳에 고속도로입니다. 저는 뭐 밖으로 잘 안 나다니니까 그런데 보면 오래간만에 어디 간다고 가면 어디가 어딘지 지도가 변했어요. 하도 도로가 많아가지고요. 고속도로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거기에다가 고속철이 있지요. 곳곳에 또 산업도로 있지요. 또 가다 보면 돈 받는 터널이나 다리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만큼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인프라가 잘 구축된 나라도 없는데 희한한 거는 관광객이 와가지고 지방을 가기에는 너무나 불편해서 서울에 오면 서울만 있고 부산에 가면 부산만 있고 지방을 관광객이 거의 잘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는 해외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일본은 한번 보세요. 지방 곳곳에 한국 관광객들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본은 왜 저렇게 접근성이 지방들이 높은데 한국은 지방의 접근성이 왜 저렇게 낮은가 보면 인프라를 산만하게 많이 만들 뿐이지 그 인프라를 이용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일들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시도별로
한 건씩 해준다면 최대 42조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없이 진행이 되는 건데, 문재인이 적극 검토해라고 지금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한마디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수익성이 전혀 없다, 아니면 이용도가 전혀 없다라고 탈락한 것까지도 지금 재신청을 했는데, 총선 선신용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균형 발전용이라고 하지만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한국의 인프라가, 철도, 도로 이런 인프라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마디로 낙후된 지역, 농촌 지역의 교통이 편리한 나라는 없습니다. 거기까지도 모든 것을 다 편하게 해주자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에는 거기 나름대로의 지방의 교통망을 독자적으로 구축해야 되겠지요. 공영 버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요. 자, 그런데 일본이 버블 붕괴 과정에서 1991년 이 경제가 꺼지니까 한마디로 이 일자리가 사라지고 공사가 사라지고 하면서 산업을 부흥시킨다고 곳곳에 도로, 항만, 공항 등을 갖다가 SOC 건설에 들어갔지요. 90년대요. 그러다 보니 다람쥐만 다니는, 하루 종일 차도 하나 안 다니는 도로가 많고, 다람쥐 도로다, 노루 고음 도로다, 이렇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런 짓거리를 반복해서 하려고 하는데, 문 정권이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런 토건 사업들은, 인프라 사업들은 그들이 토목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엄한 말로 비난을 하던 MB 때보다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시도에 한 건씩 다 골고루 해주면서 시도마다 정권이 신경을 썼다, 내년에 총선에서 표 좀 얻자,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미 문 정권이 29조를 예비 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 서부 경남까지 KTX를 연결하겠다, 이런 거 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하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을 면제한 사업 규모가 이미 확정된 것이 29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61조를 또 더 내세웠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내세우면 좋지요. 왜? 지역의 건설업자들을 먹여 살리고, 또 떨어지는 콩고물도 있고, 또 지역에 각종 SOC가 구축된다 하니 주민들이야 좋아하겠지요. 토지 보상금도 많이 풀리고. 그러니까 지자체들은 지도난이라고 길을 쓰고 하려고 하면 이걸 중앙정부에서 제동을 걸어서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렇게 토건 사업이라고 보수 정권들을 비판하던 저들이 이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61조를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해먹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야당이 목숨 걸고 나가야 된다. 뭐 야당이 보니까 무슨 선관위원 때문에 단식, 가짜 단식이지만 쇼하고 밖에 또 나가서 시위하는데 국회 계단에서, 그럴 게 아니라 정말로 좀 할 만한 걸로 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50대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50대의 다수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명퇴당하고, 아니면 40대부터 쫓겨나서 비리비리하게 살고 있는데, 이 50대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더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부모 부양에다가 자식 공부에다가 또 결혼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 가정에서 이런저런 돈들이 제일 많이 들어갈 그런 상황입니다. 이 50대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천구에 사는 박모 시인은 55인데 계약직 회사원으로 별 탈이 없는 한 직장을 4, 5년 더 다니는데, 전업주부인 부인과 자녀 2명인데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자녀들이 지금 취업 준비인데 한 달 수입은 250만 원이 전부인데, 자녀들 취직할 때까지 용돈을 줘야 해서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은 한 400이다. 그래서 150만 원이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생활비는 이촌동에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얻어서 충당해 가는데, 자, 이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텨왔는데 대출 금리를 이제 감당을 못해서 또 생활비 적자도 너무 심해져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본인 생각은 청춘인데 지금 50대가 희망퇴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돈이 제일 많이 들고 좀 늦게 결혼하는 사람은 초중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요즘 만원도 많으니까요. 한참 애들을 키워야 될 때 직장에서 그만둬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50대는 인구 비중이 각 세대별로 10살 단위로 따져서 제일 많습니다. 한국에서요. 861만 5천 명이라는 거예요. 40대를 제끼고 인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직업의 안정성은 떨어지고 50대 중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사람보다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2세에 은퇴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7세고 그리고 상당수는 57세까지도 못하고 이제 퇴직을 합니다. 조기 퇴직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연말 연초만 되면 희망퇴직 붐이 일고, 자, 임금 수준이 높은 금융권에서도 50대 초중반이면 퇴직이 빈번합니다. 자, 은행 개통에서 지금 수천 명이 떠났다. 명예퇴직으로 지난 연말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은행 가서 물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우리 은행에서만 작년 말에 임금 피크제 대상이 되는 500명 가운데 80%인 400명이 희망퇴직을 했고요. 농협에서도 600명이 희망퇴직을 했고 국민은행에서도 600명 중에 한 500명 이상은 이 퇴직을 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니 인터넷 뱅킹이니 ATM이니 발전으로 금융권의 인력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지점장급, 부지점장급쯤 되는 50대가 높은 연봉으로 부담이 되니까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AI나 기계와 IT와 등으로 지금 이렇게 조기 퇴직이 난립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의 43%가 이 AI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은 다 개인이고 개인의 가정들은 다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건데 사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돌발적인 은퇴가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50대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85%가 퇴직 후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0대의 걱정거리가 일자리가 제일 많고 건강, 노후생활, 자녀교육, 부채상환, 주거 등이라고 합니다. 자, 퇴직 이후 3년이 제2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느냐를 가름하는 골든타임인데 양질의 근로소득을 얻으려면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데 은퇴 후 노후 일자리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 아닙니까? 여기에 대응해 전문 기술을 배운다라는 것도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은퇴자들 5명 중에 3명은 은퇴 전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일들이 과연 그들에게 잘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근데 노후 자금이 4억 원 있어야 된다는데 줄줄 새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노후 자금을 고수익에 투자해 주겠다. 무슨 놈 아메하포에 투자해라. 또 아메하포 채굴 관련 사업에 투자해라. 주식해라. 무슨 오피스텔 상가해라. 근데 전국 오피스텔 상가 투자 수익률이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부산의 한 대형 쇼핑몰은 30%의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면서 이 투자자를 끌어들이던 시행사가 사기를 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고소장만 260건, 피해액 700억에 달하는데 다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갈 곳을 못 찾은 이런 은퇴자들의 노후 자금이 위험한 투자로 이렇게 몰리고 있어요.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ELS의 투자에 5, 60대 비중이 56%라는 겁니다. 고령층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거라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50대가 생각하는 은퇴 후 필요 자금이 최소 4억인데 이들 가운데 40%는 노후 준비를 전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이 소득 대체를 직장에 다닐 때 20%밖에 못 해주는 상황에서 그것도 은퇴 후 한참을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은퇴를 앞둔 중산층의 절반가량이 노후에 빈곤층이 될 거다. 10년 뒤에요. 이 50대 거지들이 수두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자, 최저임금 인상 2년에 아파트 경비원들이 월급은 찔끔찔끔 늘고 언제 잘릴지 몰라서 불안만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파트 경비원 들어갈래도 몇십 대 1을 통과해야 된다는데 동아일보가 이 서울 지역 아파트 20곳에 조사를 해보니 근무 시간을 줄였거나 인원을 감축한 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2년간 30% 올랐지만은 휴디의 시간을 늘려서 근무 시간을 축소했고 실질 임금 월급 인상은 7.7%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경비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최저임금 인상은 삐쩍은 개살구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할 일만 늘었다. 사람을 잘라버려가지고요. 관리비 인상되면 주민이 적극 항의한다. 경비원이 결국 해고되어서 주민에게 피해만 커질 거다. 최저임금 올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편법 동원해서 급여 인상폭을 줄였다. 휴게 시간에 불나면 가만히 있어도 되나 묻고 싶은 심정이다. 근로시간 줄이면 주민 불편 늘어도 자신들이 결정한 것이니 별 수 있나. 그래서 이 성동구 아파트 경비원 유모 씨의 월급과 최저임금 변동폭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2018년, 2019년에 임금은 자 29.1%가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이요. 2년간에. 또 월급 상승률은 7.7%에 불과해서 물가 상승률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요.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안정되게 오래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는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 노후가 지금 투자할 때도 없고 또 직장에서 다 일찍 쫓겨나고 자, 그런데 적자로 지금 매가가는 인생이고 국민연금은 그걸 바치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대 간 제일 많다는 이 50대 인구가 10년 뒤에 60대가 됐을 때 이 60대가 대부분이 불행한 60대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이쯤 되면요. 누군가는 이런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을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저들이 진짜로 진보라면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애비타당성 조사하지 않고 몇십 조를 어떻게 총선에 이기게 선심 써서 나눠줘 버릴 건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요. 지금 국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습니까? 국민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